일본이 다음 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 나토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직접 이 문제를 설득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회장이 탈옥을 도와달라면서 구치소 동료에게 계획을 적어보낸 편지 10장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김 씨의 친누나들이 탈옥을 도울 사람들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러간 모습이 담긴 CCTV도 확보했습니다. 술에 취해 역주행하던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찰차와 4번 부딪혔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가 넘어가고서야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가 내놓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보고서에 우리 정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존중한다입니다. 심층적인 분석 내용은 조만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존중에 그쳐선 안 되고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도 따지고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이혜원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IAEA의 종합 보고서에 대해 일단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다만 보고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되는 알프스의 성능 시험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재정화 과정은 배출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될 일은 없는 것으로. 지금으로선 30년 이상 오염수 방류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잦은 고장으로 논란이 됐던 알프스의 안정성의 검증 방안이 우리 보고서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의 우리 측 전문가가 상주해 방류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습니다. 생태계에 미칠 위해성 확인을 위해 장기 환경 영향 평가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 과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 보고서 안에는 일본 후쿠시마의 수산물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IAEA의 입장은 먹어도 문제 없다였습니다. 일본은 벌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폐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IAEA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 수산물을 섭취해도 방사선의 피폭 정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전력이 지난해 3월에 만든 자료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일본 성인의 하루 해산물 섭취량을 많게는 300g가량으로 보고 자국산 수산물을 이렇게 먹어도 방사선량 한도의 50만 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이걸 지렛대 삼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その上で東日本大震災後の日本産食品等に対する輸入規制の撤廃は引き続き政府の重要事項であり 이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우리 측의 구체적인 장기 환경 영향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 소비량을 감안한 1인당 영향 등의 위해성 평가는 진행이 됐는지, 진행이 됐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대책 같은 걸 수립하는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결과를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국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WTO 규정에는 우리가 위험 분석, 위험 평가, 위험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가능한 방사능 위험 평가와 분석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8월에 방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이런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일본 정부가 방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8월 오염수를 방류하는 쪽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なお、ALPS処理水の海洋放出の時期は、本年春から夏頃と見込むとお示しをしてきており、この方針に変更はありませんが、 일본 정치권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IAEA 보고서로 다른 나라의 이해를 얻어낼 수 있다거나 안전성이 국제기구에 의해 평가된 건 대단하다. 방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는 7일 도쿄전력 방류 설비에 합격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방류를 위한 모든 절차는 끝나고 일본 정부의 날짜 결정만 남게 됩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근처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바뀐 종점 근처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명의의 땅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재산 공개 등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이름의 땅도 있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계획 당시부터 양평군 양서면 일대가 종점이었습니다.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바꾸는 안이 추진됐고 바뀐 종점 500m 거리에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 개인 명의로 땅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바뀐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뀐 고속도로 종점에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땅,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김 여사 가족의 부동산 개발회사 ESIND가 2개 필지를 합쳐 약 7,800제곱미터, 축구장 1개 크기가 넘는 땅을 단독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사들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ESIND는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모 씨가 세웠고 김 여사 오빠가 현재 대표로 있는 가족 회사입니다. 특혜 의혹에 휩싸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예, 취재 기자와 함께 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자, 고 기자, 일단 종점이 변경된 건 양평군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게 국토부의 의견이잖아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네, 국토부는 오늘 또다시 자료를 내서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기초로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이 냈다는 의견서가 제대로 된 검토를 거친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취재가 됐습니다. 예. 국토부가 양평군의 관계기관 협의를 요청한 게 지난해 7월 18일이었는데요. 양평군은 그로부터 단 8일 만인 7월 26일에 의견서를 보냅니다. 기존 원안에 2개의 대안을 추가했는데요. 예. 그마저도 한 장짜리 의견서였습니다. 단 8일 만에 대안이 어떻게 마련이 된 건지, 이게 통상적인 업무 처리 속도인지 등을 양평군에 문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답변 정도를 들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혹시 뭐 회의록이나 이런 건 있나요? 내부 회의록은 이제 없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시기적으로 그때 이제 뭐 휴가세를 지금 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의견을 봤는데 대안에 대한 평가도 있는 걸 봤는데요. 1조 7천억 원이 넘는 공사를 군에서 8일 만에 검토해서 거기까지에 대한 대안에 대한 평가까지 해서 보냈다, 이런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사실 그래서 이 추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대목입니다. 일단 의문이고요. 국토부는 여전히 노선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잖아요. 이거는 또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뭔가요? 네, 오늘 낸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향후 주민 설명회 과정 등을 거쳐서 확정할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제 저희가 보도한 문건이죠. 이 국토부가 작성해둔 전략환경 영향평가 평가 준비서를 놓고서는 놓고 보면 사실상 확정됐던 걸로 봐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자인데요. 어제 보도한 리포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2월 준비서 내용과 지난해 11월에 나온 준비서 표지 등이 섞여 나가면서 다소 혼동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바로 잡겠고요. 어제 리포트에 약간 표지가 잘못 나갔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미 지난 2월, 그러니까 6개월여 전에 나온 이 준비서의 내용은
모두 평가 이 준비 내용이 강상면,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을 종점으로 결정짓는 방향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미 2월에 그렇게 결정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준비서랍 문건을 통상 국토교통부가 방금 그 책인데 어떤 단계에서 준비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상 이 좁혀진 하나의 안을 두고 이 평가 준비에 들어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시점하고 종점이 정해진 상태에서 전략환경 평가가 이제 올라가고요. 노선의 기본 계획이 정해진 상태에서 준비서가 만들어지고 전략환경 평가서에 이제 노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토부는 사실상 원희룡 장관의 말이었죠.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보면 사실상 확정됐었던 거다 이런 의문이군요. 알겠습니다.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무려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인펀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모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탈옥을 준비했던 걸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김 전 회장은 이미 2019년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달 동안 도주를 했고 또 1심 재판 중에도 전자 팔찌를 끊고 도망쳤다가 49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런 김 전 회장이 옥중에 세운 상세한 탈옥 계획이 담긴 자필 편지 10장을 입수했습니다. 다행히 실행이 되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준입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인 같은 구치소 동료 수감자에게 도망치는 걸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대가로 20억 원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동료 수감자에게 건넨 편지 10장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일이 척척 맞아떨어진다며 주님이 도와주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지겠다며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게 말해 6월 29일과 30일쯤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겠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계획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수감자에게 제보를 받은 겁니다. 김 전 회장에게 위치 추적기도 채웠습니다. 김 전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지에선 위치 추적기는 도주 전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채우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성공할 테니 밖에서 도와줄 사람들과 잘 얘기하라고 당부합니다. 구치관 비밀번호가 달라졌다며 바뀐 번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편지 말고도 김봉현의 이름을 딴 BH 작전계획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계획과 일정, 검찰과 법원 청사 조감도까지 A4 용지 27장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미리 준비된 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사설 구급차로 도망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나중엔 직접 고용한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서 소동을 부리는 사이 도망가는 걸로 바꿨습니다. 김 전 회장은 단체 운동 시간에 편지들을 몰래 건넸습니다. 자신은 정치사범이라며 성공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거나 고위 정치인에게 뜻을 전달할 방법을 찾겠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김 전 회장은 밖에서 도와줄 사람들에게 착수금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보안이 강한 메신저 텔레그램으로만 주고받았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CCTV에 김 전 회장의 친누나들이 인적이 드문 밤 돈을 건넬 장소로 온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적한 곳에 택시가 섭니다. 지난달 10일 밤입니다. 비상등은 한동안 켜져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 2명이 내립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횡단보도를 왔다 갔다 하더니 이곳저곳 둘러봅니다. 김 전 회장의 탈주를 위한 착수금 1,000만 원을 A씨에게 주러 온 친누나들입니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도망치는 걸 도와달라고 한 구치소 동료 수감자의 지인입니다. 이곳은 대낮에도 인적이 드뭅니다. 둘은 밤 9시에 이 굴다리 옆에서 만나 1,000만 원을 주고받았습니다. 5만 원권으로 검은 봉지에 담아 준비했습니다. 보안을 위해 텔레그램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굴다리 쪽에서 보자며 도착하면 비상등을 켜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에게 부탁을 받은 구치소 동료 수감자와 지인 A씨는 며칠 뒤 검찰에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동료 수감자는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언론에 편지까지 써뒀습니다.
나쁜 놈이 나쁜 놈 팔아넘기는 건 이유가 있다며 정보를 주고 특사를 받아보고 싶었지만 검사가 딱 잘라 거절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체포한 친누나 김모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누나 한 명은 계획을 모른 채 현장에 따라간 것으로 보고 일단 풀어줬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오늘 새벽까지 곳곳에 강한 비가 오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사태로 고속도로가 막혔고 또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바위덩어리 700톤이 도로 한 방향 전체를 막았습니다. 차들은 터널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중앙분리대 너머까지 토사가 덮쳐 반대쪽 차들도 아슬아슬 피해갑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대구시 군위군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산사태가 난 곳엔 낙석방지망과 낙석방지 철제까지 쳐져 있었지만 모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사이 내린 31mm 비에 암벽이 약해진 겁니다. 치우는 데만 하루, 비가 또 내려도 안 무너지게 조치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안전진단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2차 붕괴 우려가 있을지 없을지 정도를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난다. 장마가 시작되고 열흘 남짓 전국 곳곳의 땅이 물러진 상태입니다. 충남 예산에서는 고물상 담벼락이 무너져 옆집 뒷마당을 덮쳤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방 바로 앞까지 벽돌과 흙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무너졌대. 죽을 뻔했대. 우리 집도 벽도 집이요. 경기 양주에서도 자동차 학원 공사 현장 옹벽이 무너져 근처 주택에 사는 4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번 비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 진안의 80대 남성이 밭을 둘러보러 나갔다가 불어난 하천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이렇게 어제는 폭우가 내리더니 오늘은 해가 났습니다. 또 내일은 기온이 34도까지 올라서 폭염이 이어질 거라는 예보입니다. 하루 걸러 하루 퐁당퐁당 달라지는 날씨를 황예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전국 곳곳에 비를 퍼붓더니 하루 뒤엔 곧바로 찜통더위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또다시 수도권에 물폭탄이 떨어지더니 반나절 만에 다시 해가 쨍쨍 내려쬐니다. 그저께는 너무 더웠는데 어제 비 와가지고 오늘은 좀 더 더워진 것 같고 더 변덕스러워진 것 같고. 최근 폭염과 폭우가 하루 걸러 한 번씩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한반도를 위아래로 오가며 잦은 충돌을 빚기 때문입니다. 서쪽의 저기압이 장마전선의 비구름을 한반도로 밀어올리면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다시 저기압이 지나가면 이번엔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무더위를 만들어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집중호우의 형태가 더 자주 나타나고 또 비가 안 내릴 때는 기온이 많이 오르는 날씨의 변화 양상이 굉장히 극화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 내일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기온이 더 오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전주 33도, 강릉과 대구가 34도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또 모레 새벽엔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 남부지방, 밤엔 대전과 보령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부가 재단의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정부가 이 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광주지방법원에 이어 오늘 수원과 전주법원도 공탁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리하게 강제징용 문제를 끝내려다가 법적인 문제에 막혔다는 지적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을 아직 받아가지 않은 고 박혜옥 할머니와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몫을 대신 받아달라는 정부의 공탁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당사자의 명백한 반대 표시가 확인돼 공탁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전주지법도 고인이 된 박 할머니 대신 배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유족 등을 다시 지정하라고 했는데 정부가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어제 광주지법이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거부한 데 이어 또다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마무리하는 데 급급해 공탁 절차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정부는 전주지법에 공탁 신청을 하면서
사망한 경우 공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공탁 자체도 단순히 돈 문제 취급하는 것이잖아요. 조급하게 일처리 할 수 있는 것인지. 외교부는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형식상 수리가 안 된 것이지 제3자 변제와 관련된 법리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정부의 공탁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해서 받는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는 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고지서가 별도로 오게 되는데 KBS의 수신료 수입이 반 이상 줄어들 거라는 관측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 업무 고지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기존 시행령을 결합해 행해선 안 된다고 수정한 게 골자입니다. 방통위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일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공포됩니다.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KBS와 협의를 거쳐 분리징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배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납부 거부가 이어지면서 수신료 수입은 기존 약 7천억 원에서 최소 3천억 원대로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방통위를 찾아 방송장악 시도라며 항의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대통령의 지시가 있냐고요? KBS도 입장문을 통해 각고의 자구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근본적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네,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한때 중국에서 위세가 컸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현지 매출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에 중국 제품 영역도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의 한 자동차 판매 단지입니다. 한국 회사의 간판이 걸려 있지만 전 시장에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현대차 매장은 보시는 것처럼 이 테슬라 매장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면적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최근 들어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대차 판매장이라며 정작 내부에는 중국차 광고판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2016년 판매량이 114만 대까지 늘었지만 사드 사태 이후 판매량이 급감해 지난해 매출은 28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대차 매출은 2016년 20조 원에서 2022년 4조 원대로 75% 급락한 상태입니다. 베이징 쇼핑몰의 한국 휴대폰 업체 매장. 중국인의 발길이 거의 없습니다. 你每天卖几个码？我周末上个周末应该有一个6-7个。看韩剧的时候会看到它好看，然后但是具体的功能什么的没有亮点，它只有一个好看。 2016년 15%에 달했던 휴대폰 점유율은 1%대로 떨어졌고 삼성전자 중국 내 매출도 6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로 우리 기업을 규제하고 자국산 제품을 지원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진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들 혼란이 커졌습니다. 발암 가능이라는데 먹어도 될지 여부인데요. 전문가들은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제로 슈거 음료를 하루에 50캔 넘게 먹지 않는 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아스파탐을 넣는 제품은 몇몇 제로 음료나 막걸리, 과자 등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지만
발표랑은 조금 무관하게 취향대로 계속 좀 고를 것 같기는. 어차피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서 괜찮다고 보네. 일단 안 먹겠다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알면은 안 먹죠. 못 먹죠. 차라리 설탕 좀 있는 거 덜 먹는 게 낫겠죠. 얼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빨리 지침이 안 나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모호하고 헷갈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WHO가 예정대로 14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면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 등을 조사해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탄산 음료에 43mg이 들어가니까요. 55캔 정도. 막걸리로 따지면 33병 정도 되는 양이기 때문에. 아스파탐이 속하게 될 발암 등급 2B군은 김치와 같은 등급일 정도로 낮은 등급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실상 우리가 신경 전혀 쓰지 않는 술이나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게 훨씬 더 등급이 높은 발암물질이란 말이죠. JTBC 김도훈입니다. 네, 지난 4월 입주를 앞둔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발주처인 LH가 설계에서부터 철근을 반 정도 빼놨는데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사 과정에서 또 반을 빼먹었습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아파트 동과 동 사이, 지금은 검은 천으로 뒤덮여 있는 저곳이 지하주차장 상판이 무너져 내린 지점입니다. 설계 당시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철근이 빠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LH가 발주해서 GS건설이 시공한 공공 분양 아파트로 올해 말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가 책임진 설계도부터 구멍이 났습니다. 지하주차장 기둥엔 지붕을 떠받치는 철근 다발인 전단 보강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설계도엔 지하주차장 기둥 32개 가운데 절반가량인 15개엔 철근 다발을 안 넣어도 되는 걸로 표시됐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GS건설은 실제 공사 과정에서 또 한 번 철근을 빼먹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기둥 8개를 조사해보니 이 중 4개 기둥에 철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2개 중 확인된 것만 19개, 60% 기둥에 철근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단보강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력이 약화된 상황이죠. 콘크리트 강도도 약간 미달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붕괴가 발생한 것이고요. 감리업체도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설계나 시공이 잘못된 걸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GS건설은 사과문을 통해 아파트를 모두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짓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안전고리 2개에 의지해서 150m 하늘 위를 누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점검원들입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이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긴 다리가 보입니다. 높이 치솟은 2개의 탑 사이에 케이블이 연결돼 있습니다. 노량대교 안전을 책임지는 점검원들이 움직입니다. 멀리서는 검은 점처럼 보입니다. 까마득한 하늘 위에서 안전고리 2개에 몸을 맡깁니다. 아래로는 차가 쌩쌩 다니고 바다가 일렁입니다. 성큼성큼 걷다가 멈춰서 거울이 달린 긴 막대를 케이블 아래로 내립니다. 케이블 아랫부분이 망가지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불안하신 적은 없으세요? 불안하면 일 못하죠. 금방 적응됩니다. 올라가다 보면 경치 좋잖아요. 리프트와 사다리를 연이어 오릅니다. 다리에서 가장 높은 탑의 꼭대기가 나옵니다. 케이블을 양쪽에서 이어주는 주탑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리로부터 148m 정도 떨어져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한데요. 이곳은 케이블을 타고 올라온 점검원들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 번 케이블을 타면 점검에만 5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밥 먹는 것도 쉬는 것도 모두 탑 위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보통 드시는 메뉴가 어떤 거? 참치김밥 좀. 참 여기서도 물은 같이 안 드시네요.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케이블을 위에서 당기는 게 탑이라면 아래로 당기는 건 깊이 30m의 콘크리트 공간입니다. 7,600가닥이 넘는 케이블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다리를 타고 다리 아래로 내려갑니다. 비좁은 문을 지나자 쇠로 만든 방이 나옵니다. 이 방이 다리 아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위가 다리에서 차들이 다니는 차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차들이 다니면 울림이 느껴지는데요. 890m 가까이 이어지는 이 철강 구조물이 도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초음파 검사기로 구조물의 두께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여기 내부 용접부 안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 교량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바다와 가까운 다리 아랫부분은 쉽게 부식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살핍니다. 다리 아래에 달린 이동 장치입니다. 저기 있는 다리 끝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리 위에선 볼 수 없는 다리 아랫부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다리들은 바람이나 온도, 차량의 속도 등 작은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교량 같은 경우가 일반 시민들을 보기에는 고정되어 있는 무생물로 판단을 하겠지만 그 온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크고 화려한 이 다리 뒤에는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쇠고리의 의지에 하늘 위를 걷고 안 보이는 틈새를 찾아내는 사람들 덕분에 특수교량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1차 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술 취해 운전하고 사고를 내는 소식들이 오늘도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어젯밤 음주 차량으로 보이는 한 대가 길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갑자기 들이받으면서 구급대원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119 구조대차도 따라갑니다. 음주운전을 한 걸로 보이는 차량이 도로에 멈춰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멀리서만 구급대원 왔는데 반짝반짝 한 번만 왔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가가자 차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던 음주운전 차량은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에게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구급차 밖에 있던 구급대원은 차에 부딪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친 구급대원은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 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50대 음주운전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운전자가 도망치려고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또 다른 술 취한 운전자는 한밤중 도심에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역주행하며 중앙선을 넘나들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넘어지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소식은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찰이 은회색 경찰을 쫓고 있습니다. 자정이 지난 늦은 밤 역주행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또 다른 순찰차도 추격에 가세합니다. 경차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신호도 무시한 채 내달립니다. 순찰차가 에워싸자 들이받더니 화단 사이로 빠져 다시 달아납니다. 제지를 하려고 차로 이제 가로막고 했지만은 차가 소형이다 보니까 틈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진주 도심 도로를 20km 넘게 달린 경차. 따라붙는 순찰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반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차는 한 바퀴를 굴렀고 그 충격에 연기까지 나기 시작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피해미자를 긴급하게 구출을 하고 불꽃이 살짝 일어나가지고 저희 순찰차에 있는 소화기로 급하게 진화 작업을 시작. 차를 몰던 40대 남성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추격 과정에서 순찰차를 4번이나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2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위험한 역주행을 이쯤에서 막지 못했다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술에 취해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전 축구 선수 이천수 씨에게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가 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흰 옷을 입은 남성이 빠르게 뛰어갑니다.
그 뒤를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따라갑니다. 어젯밤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동장역 인근 진입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던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망가자 택시기사가 쫓는 겁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그러더니 동승자가 먼저 나와 뛰고 곧이어 운전자도 같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전 축구선수 이천수 씨와 차를 운전한 매니저입니다. 이 씨와 매니저는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도망가던 뺑소니범을 쫓아갔습니다. 이 씨 일행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차를 세웠습니다. 빗길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수백 미터를 쫓아갔습니다. 이 씨 일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이후 차량으로 돌아오는 이 씨의 모습도 차량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체포 당시 범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당연한 일을 했다며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쑥스럽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도 별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6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직원 수가 5명이 안 되는 데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틈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강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비영리법인에 입사한 A씨는 잘못된 회사 운영 문제를 제기했다가 임원에게 폭언을 들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걸 참고 있다 등의 욕설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듣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커피 제조회사에 다니던 B씨도 폭언에 항의했다가 휴가를 반려당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일하면 분 단위로 무슨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써서 퇴근 10분 전까지 보고하였는데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체 노동자 6명 가운데 1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해고도 손쉽습니다. 노동자 수 300명 이상인 대기업과 비교하면 차별은 더욱 확연합니다. 실직하는 비율은 2배 수준이고 대기업에선 10명 가운데 8명꼴로 쓰는 연차도 절반이 쓰지 못합니다. 이런 차별을 없애자는 시도는 있었지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입법이라던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영재사업장도 을이라고 하지만 더 을인 분들이거든요. 오늘 30일로도 수입구나 차별과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인정되는지. JTBC 강나현입니다. 올해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 30대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이들을 겁먹게 해서 돈을 뜯어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수사팀의 한정태 수사관입니다. 본인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연구직입니다.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건 전화입니다. 김정욱 씨 대한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되어서 연루된 피해자 40명이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가짜 신분증 구속영장도 보냅니다. 개인정보는 미리 뿌린 미끼 문자로 털었습니다. 그냥 보기엔 평범한 모바일 청첩장 링크입니다. 하지만 링크에 접속해 앱을 설치하면 휴대폰 속 모든 정보와 통제권이 범죄 조직에 넘어갑니다. 겁을 집어먹은 피해자들은 사기꾼의 지시에 따라 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수십억 원을 잃었습니다. 전 재산 18억을 잃게 되었습니다. 14억이 대출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건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이렇게 당한 피해자의 56%가 20, 30대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20대 사회 초년생들은 더더욱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나 이런데 굉장히 좀 취약하다. 경찰은 신분증이나 공문을 휴대전화로 보내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우리 음악과 공연, 음식뿐 아니라 우리 웹툰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드라마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현실과 판타지가 뒤섞인 지구.
혼자만 세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 주인공은 괴물을 사냥하며 점차 성장해 나갑니다. 전 세계에서 140억 뷰를 기록하며 K-웹툰의 대표작이 된 나 혼자만 레벨업입니다.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중인데 이번에 미국 LA에서 열린 애니메 엑스포 무대에서 일부 공개됐습니다. 이 행사에는 우리 웹툰과 맥도날드가 함께 부스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박형석입니다. 70억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이 웹툰은 지난해 넷플릭스에 공개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나인데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달라. 인기 웹툰은 유명 가수가 따로 OST를 만들기도 합니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웹툰 지옥은 올해 만화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아이즈너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참신한 소재와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 전개를 무기로 한국 웹툰은 이제 만화 왕국 일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갈비뼈가 보일 만큼 마른 몸으로 좁은 우리에서 홀로 지내던 나이든 사자가 오늘 이사를 했습니다. 남은 생이라도 편히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싶다면서 청주 동물원이 데려간 겁니다. 오늘의 데이슈 갈비사자의 이삿길입니다. 이 사자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좀 데려가고 싶다 그런 요청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좀 마른 거는 맞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좀 있어 보여요. 햇볕을 쬐 수 있고 관람객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고 하면 뒷 공간에서 쉴 수 있고 흙도 밟아보고 풀도 냄새 맡아보고 뭐 소리도 들어보고. 네, 회. 사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아무리 괴담이라고 하더라도 수산물이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의 말처럼 그 영향이 미미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는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인 IAEA의 분석은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의문은 미미입니다. 영향이 미미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방안이 있다면 혹은 훨씬 미미한 방안이 있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일본에 요구하는 게 맞지 않았냐는 겁니다. 일본의 경제적인, 다른 말로 하면 저비용 대책을 왜 우리가 두둔하고 나서야 하는지입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민 보호 대책도 만들어야 하고 30년 혹은 그 이상 불필요했던 방사능 모니터링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그냥 우리의 비용입니다. 우리가 두둔하니 일본은 벌써 수산물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IAEA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사실상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계획은 당연히 문제
없겠죠. 여기서 갑자기 생각난 전설의 주먹 타이슨의 말. 누구에게나 계획이 있다. 얻어 터지기 전까지는. 사실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또 애초에 후쿠시마는 우리 링도 아닙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아시안컵 준우승을 한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은 편파 판정 논란으로 상처를 받았었죠. 그런데 결승전이 끝난 뒤 일본의 우승을 축하하는 게시물이 대회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댓글이 여럿 달렸습니다. 우리말을 포함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적혔는데요. 아시아 축구연맹 차원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 월드컵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최지 호주와 뉴질랜드에선 축제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우리 대표팀도 출전 명단을 발표했는데 몇 선수의 이름이 눈에 띄네요. 먼저 힘과 높이의 축구 36 박은선 선수가 8년 만에 세 번째 월드컵 무대에 도전합니다. 박은선은 20년 전 미국 월드컵에서 최연소 선수로 뛰었는데 이번에 기록이 깨지게 됐습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2007년생 KC 유진 페어가 출전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네, 기상센터입니다. 정체전선이 물러가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히나 강원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밤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은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오후에는 전국에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 이 서해안과 남해안 쪽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또 동해안 지역은 강릉 25도 등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광주 22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전주 33도, 대구 34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자, 주 후반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충청 이남 지방에서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선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장맛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엔 음식 보관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육류는 밀봉 후에 냉동 보관을 해야 하고요. 어류는 손질후에 위생팩에 넣어서 냉장이나 냉동에 보관을 합니다. 유제품은 여름을 떠나서 사계절 내내 주의를 해야 하는데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시큼한 냄새가 나는지 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채소를 보관하는데도 꼼꼼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 표면에 수분을 제거한 뒤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하면 되고요. 이 보관 용기에 가스나 즙이 생기거나 또 채소의 색깔이 변했는지도 확인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채소나 과일은 반드시 흐르는 물로 세척을 하고 또 고기를 쓰는 도마와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유튜브로 뉴스룸 D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취재 속 감춰진 뒷이야기 현장 밀착형 이상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